지금 여유 있게 이 남북 관계가 풀려나가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남쪽에서라도 어떻게든 치고 나가야 된다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고, 임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 정치권에서라도 또 민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남북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언론에 가끔 나갈 때 저를 무슨 남북관계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모신 진짜 전문가들에 비하면은 이 10분의 1의 지식도 못 가진 사람인데 참 쑥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행사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치고 나가야 하는 이유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또 이 미국의 대선 정국,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얻었고, 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있는 지금, 그리고 미국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그만 성과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내년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고, 또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대로 이 무기력하게 가다가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해도 우리가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한심한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북한 측에 보여줘야 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지만 특히 이 G2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접점, 한반도야말로 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땅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면은 그건 바로 우리 경제와 연결되고 세계 경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평화를 놓고서 그 해법들이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둘러싸고 어떤 해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 이걸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4대 강국도 있고 남북이 있고, 이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하는 쪽은 어디일까? 남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북쪽으로 진출해서 중국과 러시아로 해서 유럽까지 가야 되는 이런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전제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소,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만큼 절실히 평화를 원하는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절실히 원하는 쪽이 그 해법도 확실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해법과 미국이 갖고 있는 해법, 중국이 갖고 있는 해법, 북한이 갖고 있는 해법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장 절절하게 그 평화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측과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측이 현격이 다른 해법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전 그 해법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 생각합니다. 속내를 터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들어가면은 난 해법이 일치가 되는 점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닐 거라 봅니다. 그 해법을 가지고 남북이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은 저는 이게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절절하게 원하는 5천만 국민이 갖고 있는 이 해법, 이걸 전 세계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난 전 세계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에 다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이지 속으로는 평화가 아닌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낼 것인가? 용기를 갖고 주변 국가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해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우리 해법이 진정한 평화를 갖고 있을 것이다, 올 것이다, 이 점을 용기를 갖고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내리는 이 진단은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해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나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추상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은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추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줄거리를 따져서 보면은 결국은 그걸 거라 생각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상세한 내역들이 이 토론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 참여를 못합니다만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어가지고 오늘 이 토론에는 참석한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맡겨놓고 전 건너편에 또 한 행사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행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든지 하겠습니다.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게 걸려있는 이 명제,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걸 해법을 찾아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걸 감사드리고 우리 민족의 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북한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그다지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안정됐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8년과 19년 얘기지 실제로 2016년부터 이제 경제 제재가 심하게 적용이 됐는데 2016년에 대비한다면 수출은 7.9%에 불과합니다. 2019년이. 그렇지만 수입은 81%. 수입은 줄일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수출은 2016년 대비 7.9%로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사분기에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2019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79%,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도 반으로 더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제재가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북중 간의 교역이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표 수출품이라고 하는 것이 석탄이나 철광석, 수산물 이런 것들이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런 북한이 트라우마와 같이 이제 느낄 정도로 심하게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도 북중 간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면서 특히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관광 분야에서 뭔가를 모색하려고 마음먹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에 지속적으로 관광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28개의 경제개발구를 제시한 것 중에서도 6개 정도가 관광에 집중된 개발구도 있었고 또 메시지 측면에서도 2016년 단 대회라든지 2018년 19년 신년사 시정연설 통해서 상당히 관광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전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특히 2018년 19년에는 관광지 건설 현장에 직접 현지 지도를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산, 갈마, 양덕, 온천, 삼지연 이런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어려운 형편에도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도 관광지에 집중해서 그랬는데 코로나19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진국들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북중의 국경을 걸어잠그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관광지들이 사실상은 중국과의 협력 또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숫자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것을 준비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만 해도 엄청난 규모 명사심리 해안에 한 4km 가까이 되는 영역에 관광시설 리조트들이 100여 동 이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19년 4월 15일 완공이었다가 2차례 연기되면서 올해 4월 15일 완공 목표였지만 그것까지도 지금 별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사진들이 주로 최근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진들이 이제 보도가 됐지만 사실상 완공은 지금 상당히 여러 면에서 힘든 상황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5월 11일 날 노동신문에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그 전기차죠. 우리 골프장 카트와 비슷한 전기차를 관광용 전기차를 원산 갈마에 공급하는 것을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역점을 들여서 관광을 준비하고 있었고 특히 평양과 원산 사이에 있는 양덕 온천 관광지구라든지 이런 데 시설 보면 기존의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 싶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들을 갖춰 있고 작년 말에 여기는 완공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광객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 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이제 국내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지연구는 이제 백두산 밑에 여기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마을, 산업단지, 농장 이런 거와 복합적인 시설로 지금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3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점을 둔 관광지들이 주로 이제 중국 관광객과 한국 관광객을 위주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특히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이것이 벌써 한 2016년에 다리가 완공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연결도로가 공사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사진을 보시듯이 포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에 물류창고라든지 세관 건물까지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돼서 올 여름 늦어도 10월 달에는 이것이 다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중 경협 그리고 관광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북한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는 평양에 종합병원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떤 언급이 있었냐면 다른 어떤 건설 공사를 일정을 제쳐두고라도 이 평양 종합
병원을 단기간에 당 창건 기념일인 올 10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례 없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북한도 시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것이 당 창건 기념탑 앞 광장에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광화문 광장에 보시면은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그리고 그 광화문이 있고 북악산이 있고 이런 축은 경관으로 상당히 중요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워두는 공간인데 당 창건 기념탑 앞 광장도 사실은 대동강 쪽으로 비워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또 보시면은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만수대 언덕의 혁명박물관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에서 당 창건 기념탑이 직접 보이는 이런 축선상에 위치한 곳인데 이것을 막아서는 공간, 비워뒀던 공간에 파격적으로 평양종합병원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실무자들의 제안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마음 먹고 파격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 관광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우선 또 의료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우리 입장에서 북한에 제안한다면 북한이 아쉬워하는 부분,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 만약에 협력을 한다면 단순히 의약품이나 물자를 제공하는 선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첨단 의료기기라든지 운영 인력과 의료진을 육성하는 것까지도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 남북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나 또는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갔을 때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한 예로 그렇다면 개성에 남북협력의료센터와 같은 걸 설립해서 우리가 북한 의료산업을 거기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의료진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으로도 삼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한편으로는 또 원산에 엄청난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북한 혼자서는 거기에 관광객을 채울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남한의 의료기술과 헬스 산업을 접목해서 원산 갈마해양 관광지구 같은 곳을 국제적인 의료 휴양 관광지로 만든다면 우리가 국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호텔 리조트 컨벤션 산업의 노하우를 우리가 북한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의료, K방역으로 K모델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여러 가지의 K모델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을 북한에 한번 제안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제가 정리한 기고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DMZ 대통령께서 DMZ 국제평화지대 그리고 특히 개성 판문점 평화협력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DMZ 국제평화도시로 만들고 국제기구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나 생산시설 위주의 산업단지를 완전히 바꾸어서 만약에 거기에 제조 생산시설 또 유치하려면은 북한 노동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숙소를 짓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임금 경쟁력에만 기반하는 그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을 교육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컨벤션산업, 공연전시산업과 같은 이런 분야로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한다면 외부에서 여러 인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DMZ 국제평화도시의 유망산업을 봤을 때 북한의 인재 양성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 경제 MBA 교육을 우리 빼고 뭐 캐나다 가서도 받기도 하고 싱가포르 조선 익스체인지에서 받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개성에다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북한 인재를 양성하는 경영이라든지 의료, ICT 분야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또 북한 관광산업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도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한류 붐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뭐 한국 문화, 한국어, 댄스를 배우고 이러는데 오히려 국제 학교를 개성에 만들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DMZ 국제 평화 도시에 와가지고 한류를 배워가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회의장, 공연장, 전시장 이런 것들 다목적 산업, 마이스 산업을 유치해서 제조 생산 시설 위주의 공단이 아닌 새로운 관점의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허브로서 DMZ 국제 평화 도시를 육성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 사실상 2018년 9월 3차 평양 정상회담에서 4조 이항에 우리가 합의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서울 평양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이것은 떨어진 두 개의 도시에 유치하는 그런 올림픽이 아니고 그냥 일정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과 평양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200km밖에 안 되는데 우리 KTX가 시속 250km, 중국의 고속철은 시속 350km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면은 고속철만 놓으면은 1시간 이내로 몇십 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하나의 광역 경제권, 서울 평양 하나의 메가시티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그래서 두 도시의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작은 통일, 먼저 오는 통일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위치한 개성이, 평양도 쉽게 가고 서울도 쉽게 가는 개성에다가 올림픽 공동준비위원회라든지 컨트롤센터, 프레스센터, 데이터센터들을 여기다 갖춰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올림픽이 끝나도 이 지역을 국제평화도시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림픽 유치전을 지금 열심히 남북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시기에 지금 교착 상태로 빠진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데 사실상 한강,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한강 교량이 25개가 넘는 상황인데 만약에 남한의 경제와 북한의 경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몇 개의 도로와 철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원선도 있고 동해선도 있지만 경의선 축이야말로 몇 개의 주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기존 경의선은 구간 노선의 설계상 고속화할 수 없다면 개보수에서 화물 전용으로 쓰고 별도의 고속철 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제 아이디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GTX-A가 2022년을 완공 목표로 지금 파주 운정을 종착역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운정에서 임진강만 건너면 개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GTX라는 것이 수도권 광역교통망인데 우리의 수도권이란 개념을 평양까지 확대해서 광역교통망을 확대하면 어떨까? 그래서 GTX 라인을 개성과 해주를 지나서 평양까지 연결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프라를 개발할 때 여기에 라인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고속철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 주요 지역에는 경제 특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저는 북한의 주요 기관 시설은 우리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자금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하나 우리 남북만이 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투자하게 하고 투자한 만큼 또 우선적인 어떤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한반도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세력으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 표시된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경제특구라든지 해당되는 지역의 고속철이라든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방식도 우리가 한번 유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동해선도 지금 단절 구간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류라는 것도 바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후장대한 산업, 화물차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속철을 통해서도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고속철 라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북한도 그런 의미에서 관심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합의한 거지만 남북 간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끌어들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가 고속철을 건설하고 경제특구를 만들어보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지, 그리고 철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실상 북한은 지금 하노이 이후에 하노이 트라우마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삐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서 북한도 많은 부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과거의 방식대로 유지하지 말고 우리
남한의 입장을 이해해주기 위해서 북한도 좀 더 노력해서 남북이 한 발 한 발 서로 다가섰을 때, 그랬을 때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했을 때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국내만 한정짓지 말고 북한까지 연결해서 한반도 뉴딜로 확대해서 미래의 북한을 포함한 평화 경제로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훈 교수님 토론을 모실 텐데요. 5분씩 토론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2, 3분 더 늘려서 7, 8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는 당분간 포기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북한은 하는 것 같고,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쌀은 간헐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그때그때 문을 좀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창이 완전히 닫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너무 현상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완전히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문을 열고 생필품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비축 창고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 그리고 인민이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인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최소한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게 북한 지도부의 현재 목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부는 명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북한 최고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으로 코로나를 피해서 20여일, 이번에도 한 20여일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1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3번에 걸쳐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은 여전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북한이 군사력을 낮은 수준의 저강도 무력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사일 발사랄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인민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일 날 준공식 기억하실 것 같고요. 평양 종합병원도 지금 속도전 또 밤을 새워가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프로젝트 결국 민생과 그다음에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대표 프로젝트는 수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지연 양덕 아까 원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양덕은 이제 대략 끝난 것 같고요. 원산은 진행형인 것 같고, 삼지연은 좀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에서 관광객이 들어오기 어려운 조건을 조금은 북한 내부 상황까지 고려해서 좀 슬로우키로 나가는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중국, 러시아의 최대한 기대자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은 정면 돌파이죠.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절약하고 예비를 동원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북한이 경험했던 견딤의 그 과정들이 이번에도 단기적이지만 지금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끌게 되면 북한의 상황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워질 것 같은데, 최대한 중국, 러시아에 기대고 또 내부적인 정면 돌파를 통해서 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리되면 보자라고 하는 게 북한인 것 같고요. 좀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인데요. 시골에서 보면 관연한 처녀들을 밖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밤 되면 문을 닫고 창문도 닫고 문도 닫는데 그렇지만 그 관연한 처녀는 자기 방에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지나가는 총각들이 좀 봤으면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불을 켜놓고 자신의 존재는 외부에서 보게 만드는, 그래서 세레나데도 부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은 나갈 수 없는 게 현재 북한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표현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북한의 지금 상황은 문을 닫으면서도 방에 불은 켜놓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지금의 선택과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미중 갈등이 저는 아주 심각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전쟁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띄우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미중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적절한 시점이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끝나게 된다면 협력적 관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또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국가의 전망이 걸린 지금 상황에서 뭐 전망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우리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은 뭘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줘야지 북한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사실 전혀 서로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과제, 매우 시급한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K 방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K 방역이란 말 많습니다만 보건 협력, 예방 협력이 가장 북한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손을 내밀지는 않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아마 지금 김홍걸 대표님께서도 K 방역과 관련된 협력을 북측과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실제 좀 진행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지금은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 경제협력으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를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7.27입니다. 지금 7월 27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휴전협정 6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의 휴전 체제, 정전 체제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남북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 북측에 줄 수 있는 것들을 저는 과감하게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남측의 역할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부분 또는 한미 부분이 중요하지만 북미가 나아가지 못할 때 남북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앞바퀴라고 할 수 있는 북미가 지금 정지 상태라면 뒷바퀴인 남북이 끌고 가면서 앞바퀴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K 방역을 통해서 또는 7.27을 통해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컨셉,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식으로서 대북 특사 제안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특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방협력, K방역과 7.27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저는 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북측의 특사도 남측으로 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정리를 해서 우선 지금의 국면들을 좀 풀어가자라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대통령님 임기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3개월밖에 안 남았고, 많이 남았습니다만 또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게 저는 뭐 한 그 중에 한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의 기간일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와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문제가 두 축이 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님의 이제 앞으로의 역할이, 저는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매우 답답한 지금 상황입니다만 대통령께서도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들을 뚫는 것들은 지금 제가 제안드린 그런 방식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재의 목적이 잘 아시다시피 북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저지인데, 우리가 성공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도 줄어든 건 없잖아요. 조금씩 북한이 전진해 나가고, 우리도 한미 군사 훈련하고, 우리도 그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안전해졌다라고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 제재 틀이 현재 무엇을 타켓으로 하고 있느냐,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상은요, 보면은 뭐 그 수산물 제재라든가 또는 그 임가공 제재를 하는데, 이게 그 수산물 제재라는 게 어민들이 물고기를 파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임가공이라는 게 뭐 여기 있는 분들 어렸을 때 또 뭐 몇십 년 전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이 집에서 미싱 돌려가지고 막 곰인형에 눈 붙이고 막 목걸이 이거 만들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아이들 간식 사주고 학원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제재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중층, 하층 또는 뭐 일반 주민들의 이 생활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역설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돌파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11월에 유엔 결의안에서 이런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 수정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만은 좀 굉장히 고민해볼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이 그 뭐랄까 외교안보 라인의 이 태도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의 문제를 갖다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7년 11월에 이 전쟁 위기에서 소극적인 의미로 남북이 아주 극단적인 대치를 안 한다는 의미로 평창 올림픽을 거쳐가지고 현재 상태를 만든 것은 상당히 좋은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노이 결렬 이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미국 책임이 크겠지만은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중재한 우리 정부의 외교 라인에 책임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내는 담화문들, 또 뭐 2월달에 김여정의 개인 담화문들 보면은 현재 외교안보 라인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용 교수님도 대북 특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좀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북측에 제시해야만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 몇 차례 그 중국에서 있었던 학술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보면은 참 작년에 보면은 북한하고 중국은 정말 학술 대회나 이런 일상적인 만남이 많더라고요. 또 기술 연수도 수천 명 정도가 작년에 했고, 또 북한의 마지막에 이제 들어간 노동자들도 한 수만 명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잘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측이 우리가 못한 이유가 9.19 합의 이후에, 9.19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유엔사라든가 또 그 한미 워킹 그룹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측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탓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을 극복 못하면서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좀 놀랐습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만이 남북 대화가 되는 건데, 남측의 현재의 그 외교라든가 안보가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비교적 상세하게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한, 중국이 어떻게 제재 유엔 결의안을 지키면서도 관광이라든가 또는 그 기술 협력, 또 학술 교류를 통해서 제재의 틀을 넘어서고 또 그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많은 협력을 이뤄낸다는 것을 좀 상세히 적어놨는데요. 중국은 하는데, 물론 중국은 특수하긴 합니다. 우리하고 좀 입장이 다르지만 중국은 하는데 우리를 못하는 것도, 이건 상당히 우리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선거도 있고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그 북한도 미국도 현재 틀을 벗어나서 막 움직일 수 있는, 대타협을 할 수 있는, 또 정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적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트랙은 이제 큰 타협의 틀로 좀 남겨놓고 우리 남북은 조금 그 낮은 수준에서, 특히나 경제라든가 민간 차원에서는 약간 질서 없는, 정부가 너무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가 원칙만 지킨다면은 그 민간 주도를 하는 방안으로서 남북 협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버려 둬야 된다. 오히려 그 이 통제를 갖다가 현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경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러시아, 또 우리가 해외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북한과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요분들을 경유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있는 그 한반도에 있는 중요 정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의 그 방한인데,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국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판문점을 좀 방문하시면 어떻겠냐, 내가 이렇게 중국 측에 이야기를 하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방문을 안 했다면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반대하겠지만 작년 6월 30일 날 남북미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이벤트를 만든다든가, 또는 좀 짧은 구간이지만은 파주 개성 구간에 좀 뭐 시진핑 주석이 철도를 한번 타고 남북 쪽 협력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조금 이런 이벤트들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0월쯤 되면은 이제 뭐 이것은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뭐 쉽게 예단을 할 수 없는데 북중 그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신압록강 대교도 개통이 될 것 같고, 그쯤 되면은 이제 삼지연 앞에 지금 쌍목봉이라고 지금 세관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제 아마도 정비를 한다는 것은 그 백두산 난파하고 삼지연을 갖다가 들어가는 관광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할 때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북중 그 관광 협력이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같이 껴서 가는 것은 어떠냐 했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의 지방 정부는 관광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중국의 이제 중앙 정부 쪽에 있는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해외 동포를 이렇게 우회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재 틀을 갖다가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뭐 오이사 조치나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가 독자 제재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 중에서도 통일부가 좀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특사 파견 등 외교안보 라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져야 되는데요. 이 평창 올림픽을 돌파했던 이 아이디어 감사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하노이 때 결렬이 됐기 때문에 뭐 인적 쇄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시진핑 주석 방문을 갖다가 남북이 만나는 기회로 조금 중국 쪽을 설득해 가지고 이용해야 되지 않나. 네 번째는 뭐 그 민간 단체죠. 또는 민화협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북측이 요새 이제 산업이 여러 가지 고조되는 것을 그 박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산업박람회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북측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북측의 물자들을 남측에 조금 소개를 하고, 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민간 단체라든가 또는 민화협과 같은 이 비정부 단체들이 평양에 가서 조금 서로 상호 설명회를 하면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남북 관계 이게 전면적인 개선, 그다음에 이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그리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 부분에 합의를 이뤘고, 이 중에서 이제 경제 교류 협력에 관련된 부분이 기존의 남북 간 선언 합의를 이제 차질 없이 이행하자, 분야별 대화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만들자, 또 남북 간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 다방면적 교류 협력 및 왕래 접촉을 활성화하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구체적으로 14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이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당국 간 또 정상선에서 합의했던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이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 소관 국면들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것들을 이제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27 2주년 때 동해 북부선 연결 행사를 하면서 이것들을 동해 북부선이 국내 구간 철도 연결이지만 이것들이 남북 철도 연결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남북 간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대한 우리 당국의 또 우리 사회의 의지를 북측에게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6.15 20주년 또 8.15 광복절 등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남북 간에 적극적으로 경협을 재개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북측하고 접촉이 지금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계기에 남북관계 공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남북 간에 기합의했던 철도 도로 현대화 그리고 개별 관광 등 남북 간 인적 교류 확대 등 기존 합의 이행에서부터 또 앞에서 강조하셨던 남북 간의 보건 의료 협력 등 인간 안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철도 도로는 일단 동해 북부선이 이 북측도 이 동해선 연결은 이미 선대 때부터 강조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회담에서도 이 남북 동해선 연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언제 연결할 것인가 계속 문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해 북부선 연결을 우선 추진해서 또 남북 간 적절한 계기에 대화를 제기하고 협력을 재개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남북 간 철도는 이미 공동조사가 끝내고 착공식을 하고 필요한 자료 교환이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 당국 간 이제 모여서 어떤 수준의 남북 철도 도로 현대화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런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북한 철도 도로의 어떤 부분들을 개량하고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정밀 조사를 하고 기본 설계를 끝마치면 이제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정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관광 관련해서는 이미 연초에 언론에 개별 관광 구상을 저희들이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산가족 실황면 중 우선으로 이제 개성과 금강산을 방북하고 또 제 3국을 통해서 북측 내륙 지역을 이제 관광 목적으로 개별 방북하겠다 그러면 그것들을 허용하겠다. 또 굳이 이제 우리 국민은 아니지만 한반도 관광 매력도 이렇게 증진을 위해서 이 북측을 통해서 남북 간 연계 관광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실시를 한다 그러면 그것들도 우리 정부에서는 허용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지금 이미 외부에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과 접촉이 이제 좀 제약돼 있지만 그런 구상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측의 개별 관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이제 주목하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 간 합의를 했던 것들이 이제 해운 항공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통일부에서 대변인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죠. 이미 오이사 조치는 그동안 여러 차례 또 유연화 또 예외 조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또 무효화되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간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남북 간의 협력 공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 해운 항공도 남북 간 협의가 된다 그러면 제조위협 등 상호 해역을 운항하는 문제, 또 항공로도 기존 그 항로를 복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제도적 정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자체 또 민간의 적극적인 활동을 좀 이렇게 보장해야 된다. 그것들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교련역법 제정 30주년입니다. 그동안 교련역법은 18차례 이제 개정이 있었지만 올해 민간 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를 이제 실시하고 6월쯤에는 이제 정부 발의안을 개정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교류협력법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성,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지자체 등 이제 비정부 주체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부분, 또 기본적인 이제 북측과 협력하기 위해서 접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민간의 대북 접촉의 간소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담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추진하는 비영리 업체들의 북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 또 앞으로 교역이 재개될 경우에 우수 교역업체를 인증해서 교역을 촉진하는 문제, 이런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담고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남북 교류협력 지원협회라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런 민간 이제 경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경협 교역 사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좀 어려움을 돕는 문제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당국 간 합의했던 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북측이 호응해 온다면 바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면서, 또 방금 이게 우리 전문가분들이 제기해 주신 그런 보건 의료,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남북 경협의 구상,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북측이 필요라는 그런 부분부터 준비해 나갈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